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저는 모든 우연은 운명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귀인인 사람도 있고 두 번 다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악인인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운명을 바꿀 여러 우연들을 만났고 그로 인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40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딸아이 하나를 낳고 열심히 키우고 사랑해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40대의 아줌마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하고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다가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만난 인연은 정말 우연하게도 이루어졌습니다. 27살 때 일이었는데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어느 동네 내과를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할 때 저는 밤낮 없는 레지던트 생활이 너무나도 싫어서 개원을 하게 되었네요.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병원이라 항상 친절함을 가득 안고 있어야 했지만 잠 못 자고 연구하고 수술하는 것보단 훨씬 편했습니다. 개원한 내과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개원을 한지라 차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 보통은 걸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하필 퇴근 후에 동기들끼리 가벼운 자리를 하기로 했던 터라 차를 끌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코앞인 곳을 차를 타고 가려니 큰 길을 돌아서 가야 하더라고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놀래서 내려보니까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가 미끄러지면서 제 차를 박아버린 거죠. 뒷범퍼가 살짝 찌그러졌더라고요. 문제는 차가 부모님께서 저 개원했다고 큰맘 먹고 사주셨던 외제차였거든요. 의사딸. 당당하게 다니라고 비싼 차 한 대 사주시겠다고 하셨던 건데 범퍼가 딱 봐도 눈에 띄게 찌그러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잘은 모르지만 이거 비싼 차 아니냐고 우왕좌왕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1,000원짜리 뭉치를 막 꺼내주시는 거예요. 일단 이거 먼저 받으라고 수리비는 어떻게 해서는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약속을 막 하시더라고요. 수리비는 둘째치고 제가 사실 첫 차라서 이리저리 긁어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제가 알아서 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할머니께서 어떻게 그냥 가겠냐고 그럴 수 없다며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휴대폰도 없으신 건지 종이를 저한테 주시면서 번호 빨리 적어달라고 하시는데 괜찮다고 몇 번이나 사양을 했어요. 거리에 무작정 차를 세워두고 실랑이를 벌일 수가 없으니까 차를 막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이시죠? 제가 다 긁어먹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리하는 김에 제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냥 가시라고 진짜 괜찮다고 일부러 더 호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우기고 버티시길래 저쪽 골목 안에 있는 내과 의사라고 지금 출근해야 하니까 나중에 음료수나 한 병 사들고 놀러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정말 괜찮으니까 다음에 꼭 한번 병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저는 그래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 할머니께서 정말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비타민 음료수를 품 안에 들고 웬 남자애랑 같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할머니께 반갑게 인사를 드리니까 손주랑 같이 찾아왔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온 거라고 수리비는 본인이 꼭 갚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미 수리비 이야기는 끝난 거 아니었냐고 괜찮다고 이미 다 고쳤고 이제 멀쩡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손주분이 참 잘생겼네요 하고 보는데 손이 정말 너덜너덜하게 닫혀 있는 거예요. 손등은 다 까져 있고 피딱지도 몇 군데 앉아 있고
굳은 살까지 배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은 왜 다친 거냐고 손주분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딱 20살인데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칠거칠한 자재들을 옮기고 시멘트를 바르고 하다 보니까 손이 멀쩡할 날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구나 하는 느낌이요.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고 손주는 공사판에서 일을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의사식이나 돼서 상처를 보고 그냥 모른 척하는 건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손도 다 치료해주고 드레싱도 해주고 약도 덜어서 줬어요. 하루에 2번씩 꼭 발라야 금방 낫는다고, 내버려두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약 떨어지면 또 찾아오라고 했죠. 할머니께서 이 은혜를 어찌 갚냐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약이야 병원에 있던 거 덜어준 거고 드레싱 해주는데 1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마음이 영 걸려서 내일도 또 오라고, 손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꼭 와서 다시 치료하고 가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손주 녀석이 참 말도 잘 듣더라고요. 다음 날에도 병원에 들러서 새로 드레싱을 하고 갔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손주를 붙잡았고 그때마다 병원에 들러서 치료를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보니까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형이 하나 있는데 직업 군인이라 따로 생활을 하고 있대요. 직업 군인이 되면 집도 주고 돈도 꼬박꼬박 나와서 좋다고 했다더라고요.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긴 한데 부모가 남긴 빚이 꽤 있어서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할머니는 폐지를 줍는다고 했어요. 자기가 20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은 일을 못했었다고 하루빨리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멘트를 나르다가 다친 것 같은데 혹시 등짝도 치료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묻길래 해주겠다고 했죠. 그 나이 아이들은 보통 이런 친절을 동정이라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엇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애들과 달리 선하기도 하고 부끄럼 없이 호의를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게 고마워서 저도 더 3살이 돋아날 수 있게 열심히 꼬박꼬박 드레싱을 해주고 약을 주었어요. 언제까지 공사판에서 일을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관절이 안 좋으신데 열심히 폐지 주우러 다니신다고, 자기가 집에서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 치고는 너무 몸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거 몸 다치면 못하는 거 아니냐고, 너 이런 등짝으로 일 오래 못한다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도 슬슬 힘에 부치는지 아무래도 안 쓰던 몸을 써야 하니까 힘이 들었겠죠. 제가 차라리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같은 걸 따면 어떻겠냐고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생판 모르는 남이고 제가 원래 뭐 동정심이 강하고 그런 성격도 아닌데 얘한테는 정도 가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공부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공부하는 동안에는 일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병원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접수처를 볼 사람이 1명 더 필요하긴 했고 그런 잡일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우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조무사 자격증을 따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의 이름은 경연이었는데 경연이는 공부를 하면서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가 착하고 싹싹해서 그런지 병원에 있는 다른 간호사들이 참 예뻐해줬어요. 틈틈이 조무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직원들도 이런 거 저런 거 막 알려주기도 했고요. 병원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도 훤칠한 미남이 친절하기까지 하다고 칭찬이 자자하셨죠.
그렇게 1년을 꼬박 보낸 뒤 정말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당당하게 따냈고 경연이는 우리 병원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동네 내과였지만 좋은 장비를 부모님께 지원받은 덕에 초음파 진료도 했고 내시경도 했기에 환자가 꽤 많았거든요. 경연이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상하게도 아줌마 할머니 환자도 부쩍 늘었고요. 이게 바로 얼굴의 힘인가? 이래서 아르바이트생은 잘생긴 애를 뽑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죠. 그전까지는 대기실에 정막이 가득했는데 경연이가 온 이후에 간식을 주시는 아주머니들이 늘어서 신기했습니다. 경연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저에게 케이크를 내밀며 저기 식당 아줌마가 주셨어요 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서로 상부상조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경연이에게 아주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취직한 경연이한테 잘됐다 잘됐다 하시던 할머니께서 노환으로 세상을 뜨게 되신 거였어요. 평생을 손주들 배골지 않게 하려고 폐지를 주었다가 라면을 사고 식빵을 사셨다는 할머님께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도 못 해봤는데 그렇게 눈을 감으신 거죠. 손주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당연히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상갓집에 갔고요. 우는 경연이를 온 마음 다해서 모두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경연이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떡하니 서 있었는데 경연이랑 조금 닮은 듯 하면서도 훨씬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이었어요. 고놈 참 듬직하네 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연이한테 형이 하나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직업 군인이라던 그 형이구나 하고 보니까 생긴 게 군인처럼 각이 딱 잡혀있긴 하더라고요. 경연이한테 듣기로는 저보다 1살 어리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려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빤히 쳐다본 건지 경연이 형이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시죠? 하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경연이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다고 할머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경연이의 형한테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제가 지독한 외모지상주의거든요. 한눈에 반해버리고 만 것이죠. 할머니랑 가끔 통화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다면서 은인이라고 했다고 계속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는데 귀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은인이고 나발이고 너무 잘생겼다 하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한테 자기가 타지에서 혼자 생활을 하는 동안 동생이랑 할머니를 잘 챙기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거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덕에 경연이가 취직도 하게 되고 전문 자격증도 따게 돼서 기쁘다고요. 그때 제가 어떤 용기가 샘솟았는지 모르겠는데 고마우면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사세요 하고 말했어요. 순간 말을 뱉어놓고도 어머,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죠. 경연이 형이 저를 보더니 꼭 밥 사겠다고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 건치미남이더라고요. 웃는 것까지 잘생긴 건 진짜 신의 농락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시죠? 한국 사람들끼리 나중에 밥 먹자 하는 건 그냥 인사잖아요. 지켜지지 않을 인사. 저한테 고맙다, 은인이다 하는 와중에 밥 사라고 하면 당연히 알겠다고 하지 싫은데요? 하겠어요? 직업 군인이라 타지에 있는 사람이고 바쁘겠거니 싶어서 그냥 인사였다고 치부하고는 제 할 일 하면서 지냈죠. 다행히 경연이는 장례가 다 끝난 뒤 딱 이틀 쉬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몇 주가 흐른 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다음 환자분 이름이 뭔가 낯이 익더라고요. 김경우. 경우가 누구지 하고 있는데 경연이네 형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잘 지냈냐고 요즘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약이라도 타고 병명이라도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과는 속을 보는 곳이지 머리를 보는 곳은 아니니까 약간 황당스러웠죠. 여기 내과인데요? 하니까 경우 씨가 감기 같아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열도 재고 귀도 보고 코도 보고 입도 봤는데 멀쩡했어요. 증상이 하나도 없길래 너무 멀쩡하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를 보고 막 웃어요. 우리 밥 한 번 먹기로 했었잖아요. 그냥 핑계대고 온 거예요. 언제 퇴근하세요? 하는데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마상에. 내 인생에도 드디어 봄날이 찾아오는 건가 싶어서 진짜 뻑 같습니다. 진료 다 마치고 정리하고 나오면 7시쯤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간 딱 좋다면서 7시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는 나가더라고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다음 진료까지 무려 10분이나 휴식을 취해버렸죠. 퇴근 시간이 다 되고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경연이한테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형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연이가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저를 쓱 보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우리 형이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왜 선생님이랑 밥 먹자고 하겠어요? 눈치 더럽게 없으시네. 하는데 제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집에서도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는 동생을 보러 여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하면서 다른 간호사들한테 맥주 한잔 하시죠? 하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좀 민망해서 저 빼고 회식이라도 하는 거냐고 서운하네 하니까 다른 간호사들이 전부 선생님은 데이트하세요 하면서 저를 놀렸어요. 그리고 누가 회식 자리에 대표가 끼냐고 눈치 좀 챙기세요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아주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놀리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경호 씨 때문이었을까요? 7시에 기다리고 있겠다던 경호 씨를 발견하고 차에 올라탔고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자연스럽게 가족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평탄하게 공부만 하고 온갖 지원을 다 받으며 자랐던 저와는 180도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대충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들어도 너무나도 기구하고 한탄스러웠어요. 경우 경연 형제를 키워주셨던 할머니는 친할머니였다고 하더라고요. 두 형제의 생모는 경연이가 3살이던 시기에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되자마자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친부는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고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생부랑 살 때라 슈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적선하듯 나눠주면 조각조각 내서 아껴 먹으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빵을 너무 아껴 먹다가 곰팡이라도 피면 그렇게 속이 상했다고 해요. 그렇게 아사로 굶어 죽기 직전에 아동보호센터랑 연결이 되었고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자연스럽게 조부모에게 연락이 갔다고 했습니다. 외갓집에서는 그런 애들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바람에 친할머니가 두 손주들을 걷어주신 거죠. 안 그랬으면 고아원으로 갔을 거라고 말하는데 속이 시큰거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행복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할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며 재산이며 거의 다 정리를 해야 했대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갚아도 끝이 없어 결국 폐지를 줍게 되셨고요. 경호 씨는 20살이 되자마자 부사관으로 군대에 말뚝을 박았고 노쇠한 할머니가 경연이를 돌봤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7년이 더 지나서 저를 알게 되고 우리 병원에 취직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언제까지 경연이를 혼자 둘 수도 없었고 좋은 기회가 찾아와 이제 전역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군대에 말뚝 박고 있을 수 없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전역하면 뭐 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꽤 큰 중견기업에서 특채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최종 면접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격하면 바로 전역한다고 했어요. 잘 되실 거라고 응원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취직하면 취업턱 같은 거 사주실 거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거 축하 못 해줄 사람은 아니죠. 알겠다고 취업 확정되면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거 얻어먹으려면 무조건 합격해야겠다 하더라고요. 화기애애한 시간이 그렇게 쑥 지나갔죠. 이후 시간이 몇 주가 더 지나고 연말이 되어서야 취업이 확정되어서 전역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저는 축하드린다는 연락을 보냈고 약속했던 대로 취업턱을 쏘겠다고 했죠. 어김없이 퇴근 후에 만나서 취업턱으로 정말 맛있는 소고기를 사주니까 첫 월급을 받으면 기념으로 자기가 밥을 사겠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첫 월급 기념으로는 밥 말고 영화 보면 어때요? 하고 물어봤더니 좋대요. 사실 제가 PC방을 가자고 했어도 좋다고 했을 것 같아요. 나이 30을 코앞에 두고 참 풋풋하지 않았나요? 첫 월급은 새해가 지나서 받게 되었고 나이 30에 경호 씨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2년쯤 했을 때 우리 집에서도 저에게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슬슬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경호 씨와 연애를 하는 걸 집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고아에 책임져야 할 동생도 있고 빚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좋아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는데 경우 씨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싫다고 하시면 깔끔하게 결혼을 포기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경우 씨의 이야기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고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는 막 우시더라고요. 형제가 힘들었겠다고요. 지금이라도 따뜻한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집에 한번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정신 나갔냐고 등짝 때리면서 반대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허락의 말이 떨어지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물론 아빠의 표정은 좀 좋지 않았어요. 우리 귀한 딸이 왜 그런 애랑 만나고 있냐 하는 표정이긴 했는데 우리 엄마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시는 분이라 크게 걱정은 안 됐죠. 당장이라도 데려오라는 엄마의 말에 약속을 잡았고 두 형제 모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온 경호 씨랑 경연이는 매우 놀란 얼굴이긴 했어요. 우리 엄마 취미가 정원을 가꾸는 거라서 집이 좀 궁전같이 생기긴 했었거든요. 정원도 있고 작은 온실 같은 것도 있고요. 평생을 반지하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집이 좀 으리으리해 보이긴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경호 씨가 저한테 넌지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결혼하자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니까요. 경연이는 넉살도 좋게 우리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냐고 엄청나게 외향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원래 그런 게 장점이 나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경우 씨는 그런 동생의 모습에 적응을 못한 얼굴이더라고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입주를 할 때 당연히 경연이를 데리고 살 생각으로 집을 꾸며놨는데 부모님이 학을 떼시더라고요. 어디 신혼부부가 사는 집에 시동생까지 데리고 사냐면서 경연이를 본가에 데리고 와서 살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더 놀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하나뿐인 딸이 시집 가니까 외롭고 적적해서 그런다면서 경연이가 우리 아들이나 다름없잖아 하시더라고요. 엄마야 그렇다 치지만 아빠까지도 우리 아들 하는데 영 어색해가지고 알겠다고 했죠. 신혼부부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지내는 것보다야 부모님이랑 지내는 게 경연이도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경연이도 어찌나 우리 부모님을 잘 구워 삶았는지 저보다 더 친자식처럼 허물없이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구나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더 큰 축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이 34살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뱃속에 자리 잡은 딸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고
친정이며 경연이며 남편이며 할 거 없이 제 발이 땅에 닿을 일이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축복만 받으면서 지내다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산후조리원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오니 엄마가 산후조리사까지 집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아이의 예쁜 모습만 보면서 몸조리를 푹 쉬면서 할 수 있었어요. 몸조리를 잘하고 나니까 병원 일하는 것도 하나도 버겁지 않았고 무엇보다 경연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경연이가 대신 가서 처리도 해주고 남편도 월급을 따박따박 잘 벌어오고요. 빚도 다 갚았고 행복하다 싶은 순간 남편이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직이던 남편을 눈여겨본 대기업에서 좋은 연봉과 조건으로 남편에게 이직 제의를 한 것이었죠.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마지막 출근하는 날 송별회를 하고 집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행복이 중첩되어 있는 순간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였기에 충격은 2배, 3배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자였는데 우리 남편이 그 음주운전 차량을 피하려고 보도블록 사이로 갔다가 난간에 정면 추돌을 하게 된 거죠. 그 바람에 온몸 성한 데 없이 뼈가 다 으스러졌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감이 없어서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영안실에 안치된 남편을 보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라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이 되었는데도 고작 징역 2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 와중에 가해자 부모는 재수없게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서 난 사고라고 치부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하게 눈을 감은 남편이 생각나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내 아이의 아빠를, 내 남편을 죽여놓고도 저렇게 뻔뻔한 소리를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와중에도 저는 남편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 일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가늠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수척해진 저를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 집으로 불러들이셨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울면서 정리를 하고 부모님과 경연이 그리고 제 딸까지 5명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가족들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니까 점점 회복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4년을 일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가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경연이는 저 때문에 본인의 하나뿐인 가족을 잃었지만 티를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밝은 척 지냈어요. 제가 너무 무너져서 나는 슬퍼하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다고 나중에서야 이야기하더라고요. 4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한 사람을 잊기에 충분하진 않은 시간이었죠.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 저에게 선자리를 하나 들이미셨고 엄마가 다니는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 눈치를 슬쩍 보시면서 돌싱이고 직업도 변호사고 나이도 39살 동갑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는데 경연이도 옆에서 부추기더라고요. 선생님, 한번 만나봐요. 우리 형보다 훨씬 좋은 사람일지 어떻게 알아? 하는데 참으로 제 마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뒤로 경연이는 저에게 형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저의 등을 떠미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자리에 나가는 날
엄마가 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뜨뜻미지근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봐서 생긴 게 별로거나 말하는 게 별로면 그냥 나오라고요. 등을 떠밀 땐 언제고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알겠다고 대충 대답하고 자리에 나가서 남자를 만났는데 39살에 꽤 유명한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였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애프터 신청까지 했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적당히 조건만 맞으면 결혼도 빨리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제 아이가 5살인데 아빠라는 존재를 빨리 인식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친해져야 나중에 커서도 어색함이 없을 것 같다고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가 궁금했는지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매너도 좋고 생긴 것도 괜찮은데 결혼을 서두르려고 한다고 했죠. 뭐 조건만 맞으면 빨리 결혼하는 게 애한테도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 하니까 경연이가 듣고 있다가 맞는 말이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대요. 자기는 독립할 준비 다 됐다고 눈치 안 봐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가 대뜸 버럭하는 거예요. 아들 삼으라더니 어딜 가려고? 경연이 너 결혼하기 전까지 독립은 안 돼? 하고요. 언제는 싫다더니 엄마랑 저는 황당했죠 뭐. 그렇게 그 남자랑 몇 번 더 만나고 저한테 하루빨리 대답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자기랑 결혼할 마음이 있냐고 보채더라고요. 아직 확답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는 건 어떠냐요? 동거부터 하자는 말이 영 거슬리더라고요. 너무 서두르니까 수상하기도 하고요. 며칠 전부터 경연이가 그 남자 계속 만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표정이 영 별로여서 신경 쓰이기도 했고요. 엄마까지도 별로면 빨리 그만두라고 하는데 선자리까지 주선해놓고 왜 저러는지 영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자한테도 저는 결혼까지 바로 결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동거도 그렇고 애가 받을 상처도 걱정된다고 했죠. 애는 친정에서 잠깐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3개월만 살아보고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의견과 상관없이 이미 자기가 다 정해놓은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만둬야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하니까 성질을 갑자기 버럭 내는데 놀랐어요. 5번이나 만났는데 자기를 가지고 논 거냐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이 사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그래서 이혼을 당했나? 싶어서 물어봤죠. 근데 이혼은 왜 하신 거냐고요? 진즉 물어봤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야겠다 싶었어요. 이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 털썩 앉더니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서 자기랑 싸우다가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차가 지나갔대요. 사각지대였던 터라 사람 튀어나오는 걸 못 보고 그냥 치고 갔다며 횡단보도가 아닌 길이어서 가해자는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분노조절 장애라고 의심해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제 손을 딱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동거 이야기는 있고 몇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개월을 더 만났고 연애를 건너뛰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수입도 안정적이고 일단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건지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 딸한테 무척이나 잘해줬던 모습이 크게 와닿았어요. 아무래도 딸한테는 아빠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게 된 거죠. 양가의 이야기를 하고 둘 다 재혼인 터라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가족들끼리 밥이나 한 끼 먹으면서 혼인 서약만 하기로 하고 그렇게 다 정한 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데 그날 저녁에 꿈에서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보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자 애가 타서 말을 해보라고 왜 그러는데 하며 들리지 않는 메아리를 치고 있었더니 제 손에 끼워진 반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사라지는데 반지가 남편이 준 결혼 반지가 아니더라고요. 재혼할 남자가 준 반지였어요. 아, 이거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하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먹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주방으로 가니까 다들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찝찝한 마음에 이 꿈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듯 결혼하는 것 같다고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숙연해지더라고요. 우리 딸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밥을 먹고 있는데 가족들 표정이 전부 똑같았어요. 은근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등 떠밀려 결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생이 가도 못하겠다 싶어서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어젯밤 꿈에 경호 씨가 나와서 나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말을 한 건 아니고 나한테 절레절레 고개를 계속 흔드는데 내 마음이 영 찝찝하고 이상해. 나 이 결혼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고민이 돼서 그 말을 하니까 엄마가 숟가락을 턱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이상해 보였어요. 예, 나도 우리 사위가 너 선보러 나간 날 꿈에 나왔어. 나한테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너무 찝찝해서 너 나가는 거 계속 붙잡고 별로면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한 거야. 우리 사위가 그런 말 괜히 할 사람도 아니고. 근데 꿈이라서 그냥 내가 노망이 났나 했지. 아니, 나만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었단 말이야? 나도 사위가 나오는 꿈을 얼마 전에 꿨는데 나한테 안 돼, 안 돼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 나는 또 로또 사지 말라는 꿈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의 시선은 몽땅 경연이에게 쏠렸어요. 우리 가족에게 모두 나왔으니 당연히 경연이 꿈에도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죠. 경연이가 입을 떡 벌리더니 자기도 꿈에 형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나한테는 그 남자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우리 꿈에 전부 죽은 남편이 나왔으니까 너무나도 찝찝하잖아요. 이건 예산 일이 아니라고 아빠는 당장 그 남자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했어요. 뒷조사라도 해봐야지 이 상태로는 죽어도 결혼 못 시킨다고. 아무리 미신을 안 믿는 집안이라지만 이 정도면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엄마도 계속 찝찝해하면서 결혼을 지금이라도 미루자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제 손은 그때부터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후배에게 뒷조사를 맡긴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약속했던 혼인을 서약하는 날이 다가오고 말았어요. 미루자는 말에 남자는 화를 내면서 자기를 못 믿는 거냐고 미루기만 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고 언제까지 미루냐고 화를 냈죠. 어떻게 하나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아빠의 후배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빠한테 선배, 이 새끼 누구예요? 하면서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조사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후배란 사람이 아빠랑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데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빨리 이야기 좀 해보라고 답답하다고 하니까 후배라는 분이 하는 말이 아주 기함을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부인 사망사고 알죠?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긴 했는데 영 이상하단 말이야.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그 사건 이후에 로또라도 당첨된 건지 집도 이사가고 차도 바꾸고 경찰도 그만뒀대. 여기서부터 냄새가 폴폴 나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가해자도 엄청 빵빵한 로펌에서 변호를 해가지고 징역도 안 살고 집행유예 받았거든? 근데 그 로펌이 지금 이 새끼가 다니는 로펌이다 이거야.
그리고 전 부인이 뛰쳐나왔다고 한 것도 CCTV 자료 보니까 너무 이상해. 사각지대라 튀어나오는 것만 보이는데 말대로 뛰쳐나온 게 아니라 밀쳐진 것처럼 뒤로 밀려서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발로 뛰어간 거면 차량이랑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데 등부터 부딪혔다 이거지. 아무래도 보험 사기 같아. 전 부인이 죽기 전에 보험이 15개나 가입되어 있었더라고. 변호사씩이나 돼서 보험 사기를 칠 이유가 있나? 그것도 엄청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인데 알아보니까 도박을 했다가 걸려서 벌금을 3번이나 물었더라고. 도박쟁이들이 돈 필요할 때 제3금융보다 더한 사채 이자 써가면서 도박하는 거 알지? 그 빚이 장난 아니게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말이지. 하루하루 이자가 불어나는데 큰 로펌 변호사라고 배겨? 그 말을 하는데 진짜 온 가족이 팔을 문질렀어요. 다 같이 소름이 쫙 돋았던 거죠. 이 사건 내가 다시 파보기로 했어.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몇 번이나 요청이 왔던 사건이더라고. 총 12개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중 3군데에서는 아직 지급을 안 하고 미루고 있다더라. 경찰 조사 들어갈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여서 내가 윗선에도 이야기해놨어. 이 정도면 혼인 서약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도망가야 할 수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3일 뒤 우리는 약속대로 혼인 서약을 하기로 한 그 자리에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길길이 날뛰며 혼인 빙자 사기 아니냐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자리에 아빠의 후배가 들이닥쳐서 재혼할 뻔한 그 남자를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상대방 측은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고요. 당신 전 부인 사고가 아닌 거지? 보험금 노리고 만들어낸 사건인 거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이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이밀고 살 수가 있어? 그것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거야?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 말에 상대방 측 가족 모두 입을 꾹 다물더군요. 뻔뻔한 족속들. 사람을 그렇게 하나 골로 보내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건지 재혼 상대의 엄마 되는 사람이 사고가 맞는다고 조금 다치게 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죽을 줄 몰랐다고 놀래서 털어놨죠. 말을 뱉어놓고 나서야 실수인지 알아챈 건지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아빠의 후배는 당신도 같이 서해 가줘야겠다며 수갑 하나를 더 채웠습니다. 그 남자랑 그 남자의 엄마가 질질 끌려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재판을 받는 내내 둘 다 수감이 되어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너무 불안했어요. 집 주소도 알고 있었고 생활 반영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큰맘 먹고 가꾼 정원이며 온실이며 다 포기하겠다고 이사를 가자고 했고 저희는 급하게 완전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병원을 옮기게 되었어요. 정들었던 간호사들이랑 헤어지는 게 아쉬웠지만 사람 목숨이 더 급하잖아요. 집과 병원 자리는 다행히도 금방 처분이 되었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타운하우스로 한 번 더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 후배의 도움으로 접근 금지 신청도 했고 그 인간들은 뒤늦게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은 제 남편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더 보낸 뒤 우리 가족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이번에 초등학생이 되는데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으면서 감회가 새롭답니다. 저는 경기도로 병원도 이전해서 조금 더 크게 자리를 잡았고 경연이는 저의 새 병원에 취직해서 사이좋게 같이 일하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아빠가 이야기했던 대로 결혼 전까지 독립은 안 된다고 해서 여전히 같이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마 경연이도 곧 독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떠한 우연, 어떠한 운명을 만나셨나요? 저에게는 남편을 만나게 된 모든 것에
우연과 운명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청취자분들도 만나셨기를 혹은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